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 제가 다시 등장했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첫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이제 어떠한 일제 치하의 어떤 문학적인 것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마무리 짓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급하게 또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어떤 숙명과 저항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이제 모더니즘 시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 극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극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던 거를 이번 시간에 좀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왜 극을 다루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제 치하의 극이라는 게 실제로 시나 소설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어, 더불어서 어떠한 그 작가들도 작가의 활약상이라는 것이 크게 두드러졌던 측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에, 극을 좀 다루지를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제치하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제치하 극의 방향에서 먼저 신파극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파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극의 어, 연극사죠. 연극사에 있어서 근대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파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근대 희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근대적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일본에서의 신파극이라는 것도 기존 이제 가부키라는 전통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부키의 전통 극의 형식에 반대해서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이제 신극 운동이거든요. 그 신극 운동에서 파생돼 나온 게 이제 신파극인데, 그래서 처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발은 민중 계몽을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극이라든지 군사극, 탐정극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 비극이 주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일본에서 발전되어 갔었는데 이 신파극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네 가지 형식이 모두 다 유입이 한꺼번에 돼버립니다.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민중 계몽을 내세웠던 젊은 작가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정치극이나 군사극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주를 이루면서 처음에 시도가 되다가 결국에는 가정 비극이 주가 돼버리는 형태로 금방 이제 바뀌어 버리거든요. 어,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 비극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선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성 자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극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심파극을 했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심파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일본의 심파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부키의 그 어떤 과장이라든지 막 그 감정선을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줄을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유입이 됩니다. 동일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심파극 자체가 어 처음에는 민중 계몽을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어 대중을 어떤 정신적 자각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퇴영과 안주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떠한 좌절, 체념,
그 다음에 눈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어,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전통적 한의 정서와 또 맞물리게 되죠. 더군다나 시대가 일제치하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파극의 내용에 따라서 울고 웃고 또 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감정선만을 자극하는 그 다음에 심파극을 보면서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현실이라는 거 뭐 별거 있나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파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요? 그렇죠. 일본극을 유입해서 그대로 심파극이라는 것을 공연을 해가지고 흥행을 성공합니다.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10년대부터 출발해가 194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심파극은.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본의 다른 시나 소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항적 모습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 버리는 거죠. 어,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고 현실을 갖다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파국의 퇴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이제 3.1운동이죠.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전 근대적이었던 어떤 심파극 주도자의 어떤 그러니까 심파극을 주도했던 자들의 자기 반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더 이상 나는 이제 심파극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심파극이라는 게 결국 그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업적 희곡이 돼버리죠. 상업적 희곡. 희곡이라고 그러니까 상업적 극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업극이 되다 보니까 그 암울했던 시대상을 갖다가 어떤 작가로서 작가 의식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가 힘들어져 버리죠. 어, 그러니까 그 주도자들이 자기 반성으로 심파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심파극이 점차 퇴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파극을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근대 희곡이죠. 근대 희곡. 그래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대 희곡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근대 희곡이기 때문에 서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연극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근대의 어떤 실험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핵심에는 이제 입센의 리얼리즘과 아일랜드의 어떤 문해 부흥 운동의 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그 소재라는 것들도 어, 여권 신장이라든지 자유연애와 결혼, 그 다음에 어두운 사회상의 묘사와 폭로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파극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파극이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선을 자극해가지고 가정의 비극사를 통해가지고 울고 웃는 내용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비로소 이게 이제 시나 소설에서 아니 게 소설에서 이제 주로 다뤄졌던 거죠. 어떤 여권 신장이라 계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유연애, 그다음에 어두운 사회상의 폭로, 반성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희곡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3.1운동, 1920년대의 희곡이라는 것은 근대 극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920년대의 어떤 희곡의 근대 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게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주로 작가들은 이제 소설에서 온 작가들이 많았고 심파극에서 자기 반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하는데 크게 이제 어떤 문학사에 있어서 어, 시나 소설에 비해서는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오게 되면 비로소 이제 희곡이 좀 흥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희곡이 흥행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이제 동양극장이라는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이 공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문 이제 희곡 작가가 등장해 가지고 상업극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어떤 극장이 만들어진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어떤 희곡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극예술연구회의 등장입니다. 극예술연구회. 그래서 1931년에 이제 이 극예술연구회가 발족하게 되는데요. 이 극예술연구회 말 그대로 극예술연구회이기 때문에 극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주의 극예이 연구가 되고 창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리얼리즘 작가들이 극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유치진, 함세덕, 김영수, 이광래, 김진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우리 한국 근대 극사, 희곡사에 있어서 출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 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 극예술연구회라는 것의 등장으로 비로소 본격적인 극의 연구와 창작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또 소설가들에 의해서 희곡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최만식이라든지 이무영, 김송, 유진호 이렇게 등이 있는데 최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최만식 하면은 풍자죠, 풍자. 풍자의 내용들을 소설로 많이 만들어냈던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최만식이 그러면은 왜 희곡 작품을 쓰게 됐는가 했을 때는 그 소설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나 그 극에 맞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희곡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방법으로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희곡 작품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어, 이무영이라는 작가도 역시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곡 작품들을 채만식보다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무영의 작품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뭐 무대에 올려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여 편 정도의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그 이야기했던 바는 뭐냐면 결국 그 희곡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제재가 소설로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 이 형식을 빌어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27년에 이제 가죽버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30여 편 정도로 에,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연극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고 자기의 출발이 그냥 뭐 본격적으로 희곡을 쓰겠다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냥 어떠한 그 희곡으로서만 남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무영이라는 작가는 어, 본격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채만식과는 달리 연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극예술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1932년에 모는 자 쫓기는 자라는 총곡을 발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극을. 그러다가 이제 여러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작품 내용이라는 것도 어, 허무주의, 무정무주의 이런 쪽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대중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김송 같은 경우에는 두 권의 희곡집을 내면서 가장 많은 어떠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역시 실제로 어떠한 그 희곡이 무대에 올려졌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지옥이라는 희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의 어떠한 그 희곡 세계라는 것도 결국 이제 구습 타파, 그다음에 식민지 어떤 수탈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가들이 희곡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서 이제 대표적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극예술 연구회의 리얼리즘 작가들에 대한 그 대표적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추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그 극작가들의 또 다른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카프가 이제 해산되고 하다 보니까 상업성을 띠는 대중 희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송영, 박영호, 김태진, 김승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 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30년대 희곡이 흥행했다고 하면서 이 기존에 그러니까 1910년도의 신파극이나 1920년도의 어떠한 그 신극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는 것은 그 전까지는 크게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희곡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힘을 가지게 되고 작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희곡이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류가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 해가지고 어떤 리얼리즘 작가, 극예술 연구회에 따른 리얼리즘 작가의 부류, 그 다음에 소설가들이 희곡을 창작했던 부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작가들의 창작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작가들의 작품 성향이라는 것은 심파적 대중극 형태와 사실주의극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대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심파극이라는 것이 퇴조하긴 했지만 심파적 내용이라는 거죠. 심파적 내용으로서 어떠한 감정선을 자극하는 그러한 대중국적 형태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주의극 형식, 그러니까 리얼리즘 작가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었던 사실주의극의 형식으로 주로 창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심파적 대중극이라는 것은 상업극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사실주의 극이라는 것은 리얼리즘 극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희곡, 연극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작가의 작품성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는 사실주의극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러한 작품들이 경향상, 성향상 이제 작품의 성향으로 두 개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창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930년대가 그러했는데 그럼 1940년대하고 45년 해방이 되기까지는 어떠했느냐라는 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때라는 것은 제가 이제 깜빡하고 또 이제 넘어갈 뻔해버렸냐면 말 그대로 1940년대는 일제가 국민연극 시대라고 해가지고 심파를 내세워가지고 친일 어연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떠한 문학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일제 치하에서의 어떠한
희곡사 하면은 1930년대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제치하의 대표적 극작가로 한 2명 정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유치진이 있습니다. 유치진. 유치진은 한국의 어떠한 리얼리즘 희곡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초기 토막, 빈민가 등의 작품으로 가난한 삶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두 농가의 비극적 몰락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의 이야기죠. 소장농들의 이야기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근근히 지내다가 그 땅마저 빼앗겨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비극적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내용 자체라는 게 당시 어떠한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과 어떤 동양척식회사의 어떤 수탈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이 시기의 작품들, 그러니까 뭐 토막이라든지 빈민가 이런 작품들에 보면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삶의 질곡이라든지 일제에 대한 항거, 저항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빈민가 같은 작품들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작품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치진이 소라는 작품까지는 그렇게 작품 창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 이후에는 그 자기 스스로가 이제 리얼리즘에 입각한 로맨티시즘을 창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던 것에서 이제 그냥 상황극 형식으로 그냥 사랑 얘기만 할게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애정을 다루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방향 자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당나귀, 제사, 마이태자 이런 것들은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애정을 다룬 사랑 얘기만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의 작품 세계가 보여줬던 그러한 그 뛰어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센티멘탈리즘이죠. 센티멘탈리즘에 빠져가지고 1940년대에 오게 되면 국민 이제 연극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 의해서 어용 어떤 그 연극 작가들이 막 작품들을 어용 작가들이 썼다. 거기에 유치진 역시 동참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친일 어용 연극을 창작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볼 작가는 함세덕입니다. 이 함세덕은 유치진의 제자입니다. 제자이면서 근대 어떠한 희곡의 리얼리즘에 역시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세덕 같은 경우에는 존 밀링턴 싱이라는 그 작가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촌을 무대로 식민지 치하의 민족적 어떤 질곡을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떠한 리얼리즘이든지 로맨티시즘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독특한 서정 세계를 펼쳐냈던 어떤 산허구리라든지 동승, 해연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도 결국은 친일 국필극을 쓰는 작가로 변신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친일 어용 작가로 변모를 해버립니다. 1940년대에는.
근데 또 유치진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방과 함께 또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대표적 작가가 누구냐 그랬을 때 리얼리즘의 어떤 기초를 다졌던 두 인물로 어, 두 인물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치진이나 함세덕 둘 다 이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희곡의 인물들이 결국은 친일 어용을 해버리는 작품들로 변모돼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시나 소설에 비해서 희곡이 일제 치하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지 못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극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 치하의 어떠한 그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문학사에 있어서 희곡은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희곡의 전반적 일반 일제 치하에서 희곡의 전반상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겁니다. 아시겠죠? 앞서 이제 공지해 드렸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제 치하에서의 어떠한 문학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